제10장 할로윈. 다음 날에도 해리와 론이 호그와트에 있는 것을 본 말포이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지쳐 보이기는 했지만 아주 신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해리와 론은 머리 3개 달린 개와의 만남을 멋진 모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런 모험을 또 한 번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 사이 해리는 론에게 그린고츠에서 호그와트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꾸러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두 사람은 그토록 삼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물건이 대체 뭘까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진짜 귀중하거나 진짜 위험한 물건일 거야. 론이 말했다. 아니면 둘 다든지,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신비로운 물건에 대해 확실히 아는 거라고는 길이가 5cm 정도라는 것뿐이었으므로 그 이상의 단서가 없다면 그것이 뭔지 알아맞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네빌도 헤르미온느도 그 개와 개가 지키고 있던 뚜껑문 아래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네빌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다시는 그 개 근처에 가지 않는 일뿐이었다. 헤르미온느는 이제 해리랑 론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워낙 남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똑똑한 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해리와 론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두 사람이 진정 바라는 것은 말포이에게 안 갚음할 기회였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도 일주일 뒤 우편물과 함께 바로 그 기회가 도착했다. 부엉이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연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모두의 관심은 곧바로 6마리의 커다란 가면 올빼미가 들고 온 길쭉한 꾸러미에 쏠렸다. 다른 학생들처럼 그 커다란 소포를 궁금해하던 해리는 가면 올빼미들이 휙 내려와 그 앞에 떨어뜨린 소포 때문에 베이컨이 바닥에 쏟아지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가면 올빼미들이 퍼덕거리며 길을 비키기 무섭게 또 다른 부엉이 한 마리가 소포 위에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편지를 먼저 뜯어봐서 다행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식탁에서 소포를 뜯어보지 말 것. 소포 안에 네가 쓸 신형 님부스 2000이 들어있는데 너한테 빗자루가 생겼다는 사실을 다른 학생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구나. 그랬다간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하나씩 갖고 싶어 할 테니 말이다. 올리버 우드가 오늘 밤 너와 첫 훈련을 하기 위해 저녁 7시에 퀴디치 경기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맥거나걸 교수. 론에게 읽어보라고 편지를 넘기면서도 해리는 신나는 기분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님부스 2000이라니. 론이 부러움에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한 번 만져본 적도 없는데. 해리와 론은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기 전 남몰래 빗자루를 뜯어보고 싶어서 서둘러 대연회장을 나섰다. 그런데 현관홀로 가는 길에 보니 크레브와 고일이 위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 말포이가 해리에게서 소포를 빼앗더니 만지작거렸다. 빗자루잖아? 말포이가 질투와 악의가 섞인 얼굴로 해리에게 소포를 던지며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그냥 못 넘어갈 거다, 포터. 1학년들은 빗자루를 가질 수 없어. 론이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다. 이건 그냥 빗자루가 아니야. 론이 말했다. 님부스 2000이라고. 너희 집에 있다는 빗자루가 뭐였지, 말포이? 코밋 260이었나? 론이 해리를 보고 씩 웃었다. 코밋 시리즈도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
님부스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 네가 뭘 알겠냐, 위즐리? 코 밑 손잡이 반토막 살 돈도 없으면서. 말포이가 마주 쏘아붙였다. 너랑 너희 형들이 코밑을 갖고 싶으면 장가지부터 한 가닥씩 모아야 할걸? 론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프리트윅 교수가 말포이의 팔꿈치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플리트윅 교수가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포터가 빗자루를 받았어요, 교수님. 말포이가 재빨리 말했다. 아, 그래. 플리트윅 교수가 해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맥거나걸 교수님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 포터, 무슨 모델이라고 했지? 님부스 2000입니다, 교수님. 일그러지는 말포이의 표정을 본 해리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제가 이 빗자루를 갖게 된 건 여기 있는 말포이 덕분이에요. 해리가 덧붙였다. 해리와 론은 말포이가 분노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억누르며 위층으로 향했다. 뭐, 사실이잖아. 대리석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쯤 해리가 깔깔대고 웃었다. 걔가 내빌에 리멤브러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내가 대표팀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어겨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니? 뒤에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손에 들린 꾸러미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 계단을 쿵쿵대며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랑 말 안 하기로 한 줄 알았는데? 해리가 말했다. 그래, 이제 와서 결심을 꺾지 말라고. 론이 말했다. 우리한텐 정말 좋은 결정이었거든. 헤르미온느는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해리는 그날 수업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붕 뜬 마음이 자꾸만 침대 밑에 새 빗자루가 놓여있는 기숙사 침실이나 그날 밤 경기 규칙을 배우기로 한 퀴디치 경기장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해리는 뭘 먹는지도 모른 채 빠르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론과 함께 위층으로 달려가 마침내 님부스 2000의 포장을 뜯었다. 와, 빗자루가 해리의 침대보 위로 굴러나오자 론이 한숨과도 같은 탄성을 내뱉었다. 빗자루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르는 해리의 눈에도 님부스 2000은 훌륭해 보였다. 마호가니 나무 손잡이가 달린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빗자루 끝에는 깔끔하니 곧은 긴 가지들이 달려있고 손잡이 맨 앞쪽에는 님부스 2000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7시가 다가올 즈음 해리는 성을 나와 어두워진 퀴디치 경기장으로 향했다. 전에는 한 번도 경기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수백 개의 좌석이 경기장 둘레에 높이 솟아 있어 관중은 높은 곳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다. 경기장 양쪽 끝에는 꼭대기에 고리가 달린 황금 장대가 3개씩 있었다. 그 고리를 보자 먹을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 때 쓰는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가 떠올랐다. 다만 저 고리는 높이가 15m나 되었다. 마냥 우두만 기다리기에는 다시 날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해리는 빗자루에 올라타 땅을 박차고 올랐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해리는 골대 안팎을 휙휙 드나들고 경기장 위아래로 속도를 냈다. 님부스 2000은 해리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어디로든 방향을 틀었다. 어이 포터, 내려와. 올리버 우드가 도착했다. 팔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낀 채였다. 해리는 우드 옆에 내려섰다. 정말 멋진데? 우드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맥거나글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다. 너 정말 타고났구나. 오늘 저녁에는 규칙만 알려줄 생각이야. 그런 다음 팀에 합류해서 일주일에 3번씩 훈련하게 될 거고. 우드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공 4개가 들어있었다. 좋아, 우드가 말했다. 자, 퀴디치 규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건 실제로 경기를 하는 거지. 7명의 선수가 있어. 그중 3명을 추격군이라고 해. 추격군이 3명. 해리가 되풀이했다. 그 사이 우드는 축구공만한 밝은 빨간색 공을 꺼냈다. 이 공은 쿼플이라고 해. 우드가 말했다. 추격꾼들은 서로 쿼플을 주고받다가 저 고리 중 하나에 통과시켜 골을 넣지. 쿼플이 고리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10점이야. 여기까진 이해가지? 추격꾼들이 쿼플을 던져서 고리에 통과시키면 점수를 얻는다. 해리는 우드가 한 말을 외워보았다. 그러니까 빗자루를 타고 하는 골대 6개짜리 농구 같은 거네? 농구가 뭔데? 우드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자, 그 다음 양팀에는 파수꾼이라는 선수가 1명씩 있어. 내가 그리핀도르 파수꾼이야. 나는 고리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상대팀이 득점하는 걸 막아야 해. 추격꾼 3, 파수꾼 1. 규칙을 모조리 외우기로 마음먹은 해리가 말했다. 추격꾼과 파수꾼은 쿼플을 가지고 경기한다. 그건 알겠어. 그럼 저건 뭐에 쓰는 거야? 해리가 상자에 남아있는 공 3개를 가리켰다. 보여줄게. 우드가 말했다. 이거 받아. 우드는 해리에게 라운더스, 영국 학생들이 하는 야구 비슷한 경기, 라운더스 방망이와 비슷하게 생긴 작은 방망이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제 블러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줄게. 우드가 말했다. 이 공 2개가 블러저야. 우드가 똑같이 생긴 공 2개를 보여주었다. 새카맣고 크기는 빨간색 쿼플보다 조금 작았다. 상자 안에 가죽끈으로 묶여있는 공들이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한 모습이 해리의 눈에 띄었다. 물러서. 우드가 해리에게 경고하더니 허리를 구부려 블러저 하나를 풀어주었다. 그 순간 검은 공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해리의 얼굴로 곧장 날아왔다. 해리는 공에 맞아 코가 부러질까봐 얼른 방망이를 휘둘렀다. 얻어맞은 공은 지그재그를 그리며 공중으로 멀리 날아갔다. 블러저가 2 사람의 머리 주위로 붕 날아오르더니 우드에게 돌진하자 우드는 공 위로 몸을 던져 간신히 바닥에 고정시켰다. 봤지? 우드가 몸부림치는 블러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끈으로 안전하게 묶으며 숨을 헐떡였다. 블러저는 주위를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선수들을 빗자루에서 떨어뜨리려고 해. 그래서 팀마다 2명의 몰입꾼이 있는 거야. 우리 팀 몰입꾼은 위즐리 쌍둥이야. 블러저한테서 우리 편을 지키고 블러저를 상대편 쪽으로 쳐내는 게 몰입꾼의 일이지. 그래서 다 이해한 거 맞지? 추격꾼 3명은 쿼플을 가지고 득점을 시도한다. 파수꾼은 골대를 지킨다. 몰입꾼은 블러저를 자기 팀에서 멀리 쳐낸다. 해리가 술술 이야기했다. 아주 좋아. 우드가 말했다. 블러저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 해리는 무심코 떠올린 질문처럼 들리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호그와트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 턱이 부러진 적은 2번 있지만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진 적은 없지. 자, 팀의 마지막 선수는 수색꾼이야. 바로 너지. 그리고 너는 쿼플이나 블러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공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는 일만 없다면. 걱정 마. 블러저 같은 건 위즐리 쌍둥이한테 상대도 안 되니까. 걔들 자체가 인간 블러저 한 쌍이나 다름없거든. 우드가 나무 상자로 손을 뻗어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을 꺼냈다. 커플이나 블러저와 비교하면 터없이 작은 그 공은 조금 큰 호두알만 했다. 밝은 황금색이었으며 파닥거리는 작은 은색 날개가 달려 있었다. 이게? 하고 우드가 말했다. 골든 스니치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이지. 너무 빠르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서 스니치를 잡는 건 아주 어려워. 이걸 잡는 게 수색꾼의 임무야. 추격꾼, 몰입꾼, 블러저, 커플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면서 상대팀 수색꾼보다 먼저 스니치를 잡아야 해. 왜냐하면 스니치를 먼저 잡은 팀이 추가로 150점을 얻고 그래서 거의 항상 이기거든. 수색꾼들이 반칙을 엄청나게 당하는 이유가 그거지. 퀴디치 경기는 스니치를 잡아야만 끝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어. 내가 알기로 최장 기록은 3개월인데 선수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체 선수를 투입해야 했대. 자, 이게 다야. 질문 있니?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 임무를 제대로 해내느냐는 다른 문제였지만 아직 스니치를 갖고 연습하진 않을 거야. 우드가 스니치를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너무 어두워서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 대신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자. 우드가 주머니에서 평범한 골프공이 여러 개 들어있는 자루를 꺼냈다. 잠시 뒤 우드와 해리는 하늘로 올라갔다. 우드는 있는 힘껏 온 방향으로 골프공을 던지며 해리에게 잡게 했다. 해리가 단 한 개의 공도 놓치지 않자 우드는 굉장히 기뻐했다. 30분 뒤에는 밤이 깊어져서 연습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올해 퀴디치 우승컵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질 거야. 성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며 우드가 기분 좋게 말했다. 네가 찰리 위즐리보다 훌륭한 선수라는 게 밝혀져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찰리는 용을 쫓아서 떠나지만 않았다면 잉글랜드 국가대표가 될 실력이었어. 온갖 숙제에 더해 일주일에 3번 저녁마다 퀴디치 훈련까지 해야 하는 엄청나게 바쁜 일정 탓이겠지만 해리는 호그와트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호그와트가 프리비가보다 더 집처럼 느껴졌다. 기초를 다 익히고 나니 수업도 점점 재미있어졌다. 할로윈 아침 학생들은 복도에 은은하게 퍼지는 호박 굽는 구수한 냄새에 잠을 깼다. 그보다 좋았던 일은 일반 마법 수업 시간에 플리트윅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 사물을 날릴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선언한 일이었다. 그가 네빌의 두꺼비를 공중에 띄어 교실을 붕붕 날아다니게 만드는 것을 본 이후로 아이들은 모두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였다. 플리트윅 교수는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 연습하도록 했다. 해리의 상대는 셰이머스 피니건이었다. 다행이었다. 네빌이 계속해서 해리와 눈을 마주치려 애쓰고 있었으니까. 반면 론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와 함께 연습을 하게 됐다. 그 때문에 더 화가 난 쪽이 론인지 헤르미온느인지는 알기 어려웠다. 해리의 빗자루가 도착한 날 이래로 헤르미온느는 해리와 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 연습해온 손목의 섬세한 움직임을 잊지 말도록 해요. 플리트윅 교수가 평소처럼 책 더미 위에 걸터 앉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휙 휘두르고 탁 튕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휙 하고 탁.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제대로 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풀을 스로 발음했다가 버팔로 밑에 깔린 마법사 바로 비오를 잊지 맙시다. 굉장히 어려웠다. 해리와 쉐이머스는 마법 지팡이를 휙 휘두르고 탁 튕겼지만 하늘로 올라가야 할 깃털은 책상에 가만히 놓여있기만 했다. 쉐이머스가 조바심을 내며 깃털을 지팡이로 쿡 찔렀다가 불을 내는 바람에 해리는 재빨리 모자를 벗어서 불을 꺼야 했다. 옆자리에 있던 론에게도 그다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론이 긴 팔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소리쳤다. 주문이 틀렸잖아.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야. 가르를 제대로 길게 발음해야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보지 그러냐? 론이 으르렁거렸다. 헤르미온느가 소매를 걷어올리고 마법 지팡이를 탁 튕기며 말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깃털이 책상에서 날아오르더니 머리 위 1m 넘는 곳을 떠다녔다. 와, 잘했어요. 플래티 교수가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다. 다들 여기 좀 봐요. 그레인저 양이 해냈군요. 수업이 끝날 때쯤 론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 걔를 참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당연해. 아이들로 붐비는 복도에서 길을 뚫고 나아가며 론이 해리에게 말했다. 걘 진짜 악몽 그 자체야. 아이들이 빠르게 옆을 지나갈 때 누군가가 해리를 툭 쳤다. 헤르미온느였다. 해리는 그녀의 얼굴을 힐끗 봤다가 그 애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말을 들었나 봐. 그래서? 론은 그렇게 말했지만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쯤은 쟤도 당연히 알 거 아냐. 헤르미온느는 다음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 내내 보이지 않았다. 할로윈 연회에 참석하려고 대연회장으로 내려가던 해리와 론은 파르바티, 파티리 친구 라벤더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헤르미온느가 여학생 화장실에서 울고 있으며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론은 이 얘기를 듣자 더더욱 불편했지만 잠시 후 두 사람은 할로윈 장식이 되어 있는 대연회장에 들어서면서 헤르미온느에 관한 생각을 싹 잊고 말았다. 살아있는 박쥐 1000마리가 벽과 천장에서 퍼드덕거렸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박쥐 1000마리가 낮게 들이운 먹구름 속에서 식탁으로 내려오며 호박 안에 켜진 촛불을 흔들어 놓았다. 개강 연회 때처럼 황금 접시에 잔치 음식이 갑자기 나타났다. 키럴 교수가 대연회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 들어왔을 때 해리는 막 껍질째 삶은 감자를 먹고 있었다. 퀴럴의 터번은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모두가 쳐다보는 가운데 퀴럴은 덤블도어 교수의 자리로 가더니 고꾸라질 것처럼 식탁을 짚고 숨을 헐떡였다. 트롤이 지하 감옥에 교수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다음 퀴럴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엄청난 소동이 일었다. 덤블도어 교수가 마법 지팡이 끝에서 보라색 폭죽을 몇 차례 쏘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반장들, 덤블도어가 우렁차게 말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즉시 기숙사로 돌아가세요. 퍼시는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 따라와. 1학년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트롤 따위에 겁먹을 이유가 없어. 자, 이제 내 뒤에 바짝 붙어. 비켜주세요. 1학년들입니다. 지나갈게요. 반장이에요.
트롤이 어떻게 들어왔지? 해리가 계단을 오르며 물었다. 나야 모르지. 트롤들은 엄청 멍청하다던데. 론이 말했다. 할로윈에 장난 한번 쳐보겠다고 피부스가 들여보냈을지도 몰라. 해리와 론은 이곳저곳으로 다급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여러 지나쳤다. 우왕좌왕하는 후플푸프 학생들을 밀치며 지나가던 중 해리가 갑자기 론의 팔을 잡았다. 방금 생각났는데 헤르미온느 말이야. 걔가 왜? 걔는 트롤이 들어온 걸 모르잖아. 론이 입술을 깨물었다. 에휴, 알았어. 론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퍼시한테는 들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두 사람은 몸을 수그리고 후플푸프 학생들 사이에 끼어 다른 길로 가다가 인적 없는 복도로 슬쩍 빠져나와 재빨리 여학생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두 사람이 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퍼시다. 론이 쉿 하며 해리를 커다란 그리핀 석상 뒤로 끌어당겼다. 자세히 보니 퍼시가 아니라 스네이프였다. 스네이프는 복도를 가로질러 가더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해리가 속삭였다. 왜 다른 교수님들이랑 지하 감옥에 가지 않는 거지? 난들 아나. 가능한 한 조용하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져가는 스네이프의 발소리를 따라 옆 복도를 살금살금 나아갔다. 4층 쪽으로 가는데? 해리가 말했다. 론이 손을 들어 올렸다. 무슨 냄새 안 나? 해리가 코를 킁킁거렸다. 오래된 양말 냄새와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듯한 공중 화장실 냄새가 뒤섞인 고약한 악취가 콧구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렸다. 낮게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커다란 두 발을 질질 끄는 소리. 론이 통로 왼쪽 끝을 가리켰다. 뭔가 거대한 것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몸을 움츠리고 어둠 속에 숨어서 그 형체가 한 조각 달빛을 받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금이 저리는 광경이었다. 3미터가 넘는 키에 화강암 같은 칙칙한 회색 피부, 바위처럼 거대한 혹투성이 몸과 그 꼭대기에 코코넛처럼 얹힌 작은 대머리, 짧은 다리는 나무 몸통처럼 굵었으며 납작한 두 발은 단단하고 거칠었다. 놈에게서 나는 냄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놈은 엄청나게 큰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팔이 너무 길어서 몽둥이가 바닥에 질질 끌렸다. 트롤은 어느 문 앞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기다란 귀를 쫑긋거리더니 없다시피 한 지능을 발휘해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어. 해리가 중얼거렸다.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그면 되겠는데? 좋은 생각이야. 론이 초조해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열려있는 문 쪽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입이 바싹 말랐다. 트롤이 그곳에서 막 나오려는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랬다. 해리는 한 차례 훌쩍 뛰어서 간신히 열쇠를 잡아챈 다음 문을 쾅 닫고 잠갔다. 됐어. 둘은 승리감에 흠뻑 젖어서 통로를 되짚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심장을 먹게 하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극도로 겁에 질린 높은 비명소리. 그 소리는 방금 두 사람이 문을 잠근 그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런, 안 돼. 론이 피투성이 남장만큼이나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거기가 여학생 화장실이었어. 해리가 숨을 헉 들이켰다. 헤르미온느! 둘이 동시에 외쳤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황급히 몸을 돌린 그들은 그 문을 향해 전력 질주해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듬거리며 열쇠를 돌렸다. 해리가 문을 열자마자 둘은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맞은편 벽에 바짝 움츠리고 있었다. 트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벽에 붙은 세면대를 쳐서 떨어뜨리며 헤르미온느에게 다가갔다. 주의를 끌어봐. 해리가 절박한 목소리로 론에게 말하면서 수도꼭지 하나를 주워들고 있는 힘껏 벽에다 던졌다. 트롤은 헤르미온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놈은 느릿느릿 돌아서더니 무슨 소리가 났는지 보려고 멍청하게 눈을 깜빡였다. 사악한 작은 두 눈이 해리를 발견했다. 놈은 잠깐 망설이더니 이번에는 해리에게 다가가며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어이, 새대가리! 론이 반대편에서 소리치며 금속 파이프를 던졌다. 트롤은 파이프가 어깨에 날아와 부딪힌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듯 했으나 외침을 듣고 다시 멈춰서서 이번에는 론에게 그 흉측한 주둥이를 돌렸다. 덕분에 해리는 놈의 주위를 빙 둘러갈 수 있었다. 어서 뛰어! 도망가라고!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문 쪽으로 잡아당기려고 애쓰며 소리쳤지만 헤르미온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여전히 벽에 딱 달라붙은 채 겁에 질려서 입만 벌리고 있었다. 그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서 트롤을 광포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놈이 또 한 차례 포효하더니 가장 가까이 있던 론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론은 도망갈 데가 없었다. 그때 해리는 매우 용감하기도 하고 매우 멍청하기도 한 행동을 했다. 그는 힘껏 도움닫기 한 끝에 간신히 트롤의 목을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트롤은 해리가 매달려 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긴 나무 막대기를 코에 쑤셔 넣는다면 아무리 트롤이라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해리는 뛰어오르면서도 여전히 손에 마법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팡이가 트롤의 한쪽 콧구멍으로 쑥 들어갔다. 트롤이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몸을 비틀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해리는 죽기 살기로 놈에게 매달렸다. 트롤은 당장에라도 해리를 패대기 치거나 무시무시한 기세로 몽둥이를 휘둘러 해리를 맞힐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는 겁에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론이 마법 지팡이를 꺼내들었다. 뭘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론은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주문을 외치는 그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갑자기 트롤의 손에서 몽둥이가 공중으로 높이 높이 떠오르더니 천천히 뒤집어졌다. 그런 다음 와지끈하는 섬뜩한 소리를 내며 트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트롤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다가 화장실 전체가 진동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졌다.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떨렸고 숨도 찼다. 론은 그때까지도 지팡이를 쳐든 채 가만히 서서 자기가 해낸 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헤르미온느였다. 저거 죽은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해리가 말했다. 그냥 기절했나 봐. 해리가 허리를 구부려 트롤의 코에서 마법 지팡이를 빼냈다. 지팡이는 덩어리진 회색 풀 같은 것으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오엑, 트롤 코딱지야. 해리는 트롤의 바지에 지팡이를 닦았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서 세 사람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를 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당연히 아래층에 있는 누군가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트롤의 포효를 들었을 것이다. 잠시 후 맥고나걸 교수가 화장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스네이프가 그 뒤를 바짝 따랐으며 마지막으로 퀴럴이 들어왔다. 퀴럴은 트롤을 한번 보고 희미하게 훌쩍이는 소리를 내더니 가슴을 부여잡으며 얼른 변기 위에 주저앉았다. 스네이프가 트롤 위로 몸을 구부렸다. 맥거나걸 교수는 론과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맥거나걸 교수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입술이 아예 하얗게 질려 있었다. 트롤을 잡았으니 그리핀도르가 50점을 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해리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사라져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냐?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어려 있었다. 해리는 여전히 공중에 지팡이를 쳐들고 있는 론을 바라보았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어째서 기숙사에 있지 않은 거지? 스네이프가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해리를 흘끗 보았다. 해리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론이 지팡이를 좀 내렸으면 싶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맥거나걸 교수님. 저 애들은 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레인저 양. 헤르미온느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트롤을 찾으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 트롤을 해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에서 다 읽었으니까요. 론이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그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교수님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쟤들이 찾아내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죽었을 거예요. 해리는 트롤 코에 지팡이를 쑤셔 넣었고 론은 트롤의 몽둥이로 놈을 기절시켰어요. 다른 사람을 데려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쟤들이 도착했을 땐 트롤이 저를 끝장내기 직전이었어요. 해리와 론은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래, 그랬다면. 맥거나걸 교수가 셋 모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레인저 양,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어떻게 혼자서 산 트롤을 차지할 마음을 먹을 수 있지?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푹 숙였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규칙을 어긴다 해도 헤르미온느는 끝까지 규칙을 지킬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이 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규칙을 어긴 척하고 있었다. 이는 스네이프가 사탕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었다. 그레인저 양, 이번 일로 그리핀도르에 5점 감점하도록 하겠다. 맥거나걸 교수가 말했다. 정말 실망했다. 다친 데가 없다면 그만 그리핀도르 탑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학생들은 각자 기숙사에서 연애를 마저 끝내고 있으니까. 헤르미온느가 자리를 떠났다. 맥거나걸 교수가 해리와 론에게로 돌아섰다. 글쎄, 너희 둘 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만 1학년 중에 성체가 된 산트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그리핀도르에 너희 두 사람 각각 5점씩 주마. 덤블도어 교수님도 이 일을 알게 되실 거다. 이제 가도 좋아. 해리와 론은 허둥지둥 여학생 화장실을 나가 2층을 올라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냄새나는 트롤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어 안심이 되었다. 겨우 10점이라니. 론이 투덜거렸다. 겨우 5점이겠지. 헤르미온느한테서 5점 감점했잖아. 우리가 벌 받을까봐 그렇게까지 하다니. 착하네. 론이 인정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걔를 구해줬잖아. 우리가 그 괴물을 헤르미온느가 있는 곳에 가두지 않았다면 애초에 구해줄 필요도 없었겠지. 해리가 상기시켜 주었다. 둘은 뚱뚱한 기부인 초상화에 다다랐다. 돼지코. 해리와 론은 암호를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휴게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시끄러웠다. 모두가 아래층에서 올라온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헤르미온느만은 문 옆에 홀로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꽤 어색한 순간이 지나갔다. 잠시 후 아무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그들 모두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셋 다 서둘러 접시를 집으러 갔다. 그 순간부터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세상에는 함께 겪고 나면 서로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몇 있는데 3m 넘는 산트로를 쓰러뜨리는 것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다.